네, 그 첫 번째 주제 발표는요. 네, 노태훈 평론가가 세계 문학이 된 한국 문학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태훈 선생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문학평론가 노태훈이라고 합니다. 이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주최하는 한국문학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문학관 개관을 앞두고 있고, 또 작년에 한국문학계에 큰 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국문학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저도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번 제 고민들을 좀 정리해보고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이제 10월에 대단히 충격적인 이제 기분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로 이제 결정이 되고 호명되는 순간이었는데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좀 연관시켜 보자면, 이게 이제 노벨문학상 공식 그 홈페이지에서 제 작가 소개를 한 단락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천천히 보면서 조금 특이하고 또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작가의 데뷔에 관한 소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문학과 사회라는 문학 잡지에서 시를 발표함으로써 이제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고, 첫 산문으로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문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강 작가가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94년에 등단했다는 내용은 왜 빠져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학과 사회라는 문학 잡지에 시를 실은 것조차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문사의 신춘문예 수상 사실은 왜 빠져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물론 제가 노벨문학상 측에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만, 그 노벨문학상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신문사의 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다지 의미 있는 정보값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잡지에 작품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신문사에서 상을 받았다고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곧바로 소설집 발간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수하고 흥미로운 제도가 이 세계 문학의 시선에서는 또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비로소 이제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이 됐다, 글로벌의 지위에 올라섰다, 이런 얘기들도 어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이 정도면 위상이 꽤 커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한강 작가의 수상이 있기까지 사실은 이 세계 문학이 되고자 하는 한국 문학의 욕망 같은 것들은 늘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혹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노벨 문학상하고 이제 영국에서 하는 이제 부커상, 그리고 프랑스의 공쿠르상, 요 세 가지를 3대 문학상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어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문학상을 3대 문학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해외 언론도 없고, 다만 한국의 언론사에서 어느 순간부터 세계 3대 문학상이라는 조어를 만들어 쓰면 세계에 통용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세계 문학 시장으로부터 한국 문학이 인정받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갈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K라는 이 수식어가 붙은 온갖 문화적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게 특별하거나 희귀한 일이 전혀 아니게 됐다는 측면에서도 문학은 언제 그런 시대가 오나라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근데 제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해서 그게 또 마치 일거에 해소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도대체 지금 한국 문학이라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을 좀 새로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지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자주 잊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문학이 언어 예술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종종 잊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문학이라는 장르는 이 언어를 도구로 하기 때문에 비평과 이 평론이라는 활동이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 장르는
어떤 음악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음악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제가 음악으로 보여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떤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내가 직접 그려서 보여주겠다. 이건 어렵지만 이 문학은 같은 도구를 씁니다. 어떤 문학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똑같은 도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매우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문학 얘기할 때 사실은 대부분 시를 간과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용어를 쓸 때 머릿속에서는 소설이 거의 이제 전제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범주들이 얼마나 많이 확장되고 또 해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종 잊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이제 주제 중에 하나 한국 현대 문학이라고 했을 때 한국과 현대 문학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진 이 조어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오늘 발표 현장의 주제와 좀 연결을 시키자면 이런 것들을 문학관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볼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한국이라는 수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자면 저기 위에 있는 이제 정의 있지 않습니까? 한국 문학을 정의한다고 했을 때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매우 유명하고 오래된 정의가 있습니다. 도남 조윤재 선생이라는 1세대 이제 국문학자가 남긴 정의인데 여전히 뭐 통용이 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됐을 때 조선 어문학이라고 할 때 하고, 그것이 다시 이제 국어 국문학 또 민족 어문학, 지금은 이제 한국 어문학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제 국문 민족이라고 했을 때 그 독특한 폐쇄성 같은 것들을 좀 벗어나고자 국어 국문학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 어문학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이 단어들이 담고 있는 문학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문학 단체였던 자유실천문인협의회라는 진보적인 단체가 87년도에 민족문학작가회의로 이름을 바꾸고 2007년에는 한국작가회의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 계신 뭐 중견 원로문인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이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라는 어떤 개념을 강조해야 될 시기에서 2007년 정도에 오면 이제 민족이라는 좀 폐쇄적인 수식어를 빼야 되지 않냐, 한국이라는 좀 중립적인 말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요. 이제 그 서경식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남겨놓으신 글을 보면 그런 문제도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말로 민족을 대체할 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문학 작품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오히려 민족이라는 말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가라고 이제 반문하신 바 있거든요. 지금도 유효한 고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문학의 개념에서 보면 한국인이 썼으니까 한국 문학, 한국어로 썼으니까 한국 문학, 혹은 한국적이니까 한국 문학이라고 했을 때 각자 생각하시는 방점들이 지금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어로 쓰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한국 문학이지, 한국적인 문학 작품이지라고 여겨지는 작품도 당연히 있고요. 한국인, 이제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신 분이 쓴 것도 당연히 있고, 전혀 한국이 배경도 아니고 뭐 한국적인 내용도 없지만 그냥 한국인이 썼다는 이유로 한국 문학으로 편입되는 사례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국 문학의 개념을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거고요. 아마 이제 이 한국 문학관이나 혹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한국 문학을 고민할 때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 문학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왔죠. 한국 문학이라는 말도 이제는 시대를 넘어가지고 이제 K 문학이라는 시대가 왔는데, 이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라든지 조건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한국 문화 전반과 연계되고 또 선순환되면서 한국 문학이 해외로 많이 알려져서 K 리터러처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이런 그 공적인 어떤 문학 기관이라든지 문학관의 바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뭐 좋죠, 사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고민해볼 주제 중에 하나는 또 현대 문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한국이라는 말을 저희가 고민했다면 현대 문학이라고 하면 이게 또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 이제는 역사가 된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 기록 이런 것들이 될 텐데, 현대 문학은 지금도 계속 창작되고 있는 작품까지를 포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것도 의식해야 되고 당대 현재의 어떤 이슈도 다뤄야 되고, 또 연구의 성격도 있지만 이제 비평, 평론의 성격도 있고, 이 어떤 강의,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의 어떤 영역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포럼 행사 같은 걸 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분과 학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학관에서는 아마도 이런 두 가지 목표 정도를 아마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관으로서 한국 문학에 대한 기원 혹은 한국 문학에 대한 역사적 전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접근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의 한국 문학, 동시대 한국 문학에 대한 어떤 개입 이런 것들이 문학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요즘은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작품들을 현재의 맥락에서 새롭게 읽어내고,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좀 이렇게 논의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현대 문학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마도 국립한국문학관이 앞으로 이제 하게 될 여러 가지 일련의 이 일들이 이런 목표 의식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이제 이 문학이라는 경계가 많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이제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그냥 정말 글을 써서 책으로 만드는 것 이상으로 활발하게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뭐 분명한데요. 그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특히 이제 소설의 장르에서 보자면 이야기 장르로서의 소설이 이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뭔가를 즐기려고 하면 반드시 문학이나 소설일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형태의 장르를 더 즐기시기도 하고, 그랬을 때 결국 문학, 소설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의 어떤 원천, 소스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냥 컨텐츠의 어떤 1차 결과물 정도로 가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이런 한국문학관 같은 기관에서는 이 순문학이라는 전통적인 범주의 문학을 고수하지 않을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개념의 문학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소설 쪽을 아무래도 많이 전공하고 보다 보니까요. 이제 소설을 예시로 들면 한국 문학의 구조라는 게 매우 특이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데뷔, 등단 절차를 거치고 그 데뷔한 작가가 어떤 문학 잡지에 글을 쓰고 그 글을 쓴 작품을 가지고 어떤 상을 받고, 상을 받으니까 어떤 아카데미의 영역에 들어가서 논문으로도 나오고 강의에도 들어가고 하다가 그분이 다시 어떤 사람을 데뷔시키고, 이게 이제 이 순환 구조로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게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한국 문학의 아주 특수하고도 폐쇄적인 구조라고. 근데 저는 최근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지금 한국 문학, 특히 단편 소설에서 보면 대체로 이렇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2025년에 신춘문예만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데뷔하는 작가가 116명입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은 더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 소설가만 추리면 아마 20명 남짓 될 텐데 이 작가들이 데뷔해서 활동하는 문학 잡지가 또 700여 종이 넘습니다. 사실은 매우 놀라운 숫자죠. 700권이라고 해도 많다 하실 텐데 종류가 700개가 넘습니다. 한국의 문학 잡지가 700개가 넘고요. 문학상도 367개나 됩니다. 한국의 문학상이. 이렇게 많은 문학상과 문학 잡지들이 있고, 이 가운데서 단편 소설만 한정했을 때는 한 1년에 한 400여 편 정도의 단편 소설이 문학 잡지를 통해 발표되고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책으로 나오는 이제 문학 단행본들은 뭐 그때그때 사실은 많이 다르지만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추산해 본 결과는 한 200권 되는 것 같고, 인쇄랑 고려도 요 정도 수준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한국 문학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한국 문학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해왔고,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문학 활동을 하는 작가들의 원고료 문제를 매우 신경을 써오고 있고 매년 이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예위에서 지원하는 문학 잡지들을 대상으로 원고료를 얼마를 주는지를 다 조사한 다음에 평균값을 내서 이 정도 원고료는 줘야 평균에는 미친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문학 잡지에서 원고료를 제대로 안 줘가지고 뭐 문제가 됐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적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소설을 보시면 이제 매당 한 12,000원 수준으로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걸로 어떤 전업의 작가 혹은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당연히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3년마다 조사하는 예술인 실태 조사인데 문학 쪽에 이제 이 수입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신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여기 창작자분들 계시지만 이제 이런 조사가 오면 보통 안 하시거든요. 보통 안 하시고 응답도 너무 애매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어림잡아 그냥 대답을 하셔서 이게 믿을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여러 예술 장르 중에 문학이 낮은 편은 맞다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얘기를 제가 보통은 주로 해오다가 요즘은 약간 생각을 좀 바꾸게 됐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짧게 준비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이렇게 교보문고라든지 어떤 책방에 이렇게 가면 막 신간 이렇게 앞에서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집 고르고 있고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정말 거의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한국 시라는 것을 번역 없이 읽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글이라는 것을 만든 나라에서 태어나셨고 정말 우리한테 한글 그리고 한국어라는 것이 있다는 거가 중동에 그 오일이 있다는 것만큼 그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어요. 중동의 5일까지인지는 제가 조금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분은 안톤 허라는 번역가이십니다. 아마 한국 문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분이 이제 최근에 열정적으로 번역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 문학의 뭐 소위 세계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도 사실은 한국만큼 문학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한국밖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번역가분이 얘기하시면 그래도 좀 믿을만 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직도 젊은 독자들이 시집을 고르고 시집이 팔리고 시인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게 작년 수학능력시험,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문제입니다. 허수경 시인의 혼자 가는 먼 집이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한국 문학에 대해서 문학을 교과서로 배우는 나라,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 뭔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문학의 독자로 진입할 수 없게 만드는 나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일견 동의합니다. 문학이라는 건 어쨌든 예술이니까 사실은 예체능으로 가야 되죠. 우리가 음악, 미술, 체육 배우는 것처럼 문학도 예술로 배워야 되는데 국어, 교과 영역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학에 정답이 없다. 문학을 어떻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학 작품을 어쨌든 이렇게 중요 교과로 넣고 그리고 좋은 시를 어쨌든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게 어쩌면 한국 문학이 풍요로워지고 앞으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됐고 작년에 특히 이제 이 시가 제가 출제되는 걸 보면서 뭐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좀 크게 했습니다. 이 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90년대에 발표된 시인데 이런 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읽힐 수 있는 시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도 예전에 어떤 문학의 어떤 제도적 상황과는 좀 많이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뭐 굳이 풀지 않겠습니다. 같이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문학관 지도 제가 찾은 것 중에는 최신이었습니다. 2017년 현황인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아마 여기저기 가신 분들은 야 여기도 문학관이 있네, 여기 이런 분이 있었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여기 국립한국문학관이 개관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전국에 뭐 제가 볼 때는 100개가 넘는, 지금 이제 2017년이니까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아마 더 생겼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더 생겼어요? 300개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한국은 진짜 문학을 사랑하는 나라인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한국의 지하철에 가면 지하철 시가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스크린 도어에. 근데 이거는 해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 무엇도 아니고 시를
그것도 이제 뭐 공모를 통해서 뽑힌 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시들이 있는데 그게 지하철역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그 이상 우리가 그냥 뭐 시가 있나 보다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이상한 시가 있으면 사람들이 욕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시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뭐 이견이 없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일이지.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단편 소설이라는 장르를 봤을 때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한국 단편 소설이 가진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것 자체가 그냥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들어낸 그냥 하나의 문학 장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이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선정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장 자체가 저는 한국 단편 소설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설을 써오고자 노력했고 이런 소설을 쓰고자 하는 게 한국 단편 소설이라는 어떤 장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최근 10년간 혹은 15년, 20년간 지금 한국 문학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지는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릴 정도입니다. 우선은 젠더에 대해서, 그리고 장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제도권 밖에서도 다양한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활동하고 있다는 거고, 뭐 당연히 제 해외에서 한국 문학 작품을 주목하는 사례가 매우 드러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이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이 되고 싶고 혹은 세계 문학이 될 가능성이 높을 때 문학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 저는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국 문학이라는 자산을 가장 정확하고 풍부하게 아카이빙하는 곳이 문학관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단순히 작가의 작품을 많이 수집한다거나 뭐 전시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믿고 찾아볼 수 있는 곳이 한국 문학관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동시에 그냥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문학관이 일종의 문학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독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다양한 문학 이벤트나 어떤 기획을 통해서 한국 문학의 독자를 늘리는 일에 문학관이 또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짧게 제 발표를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